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이 두 분과 풀어가 보시죠. 두 분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코스닥으로 기우는지 이 포인트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강한 로봇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보안까지 연결해서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속 지난주부터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로봇 이야기를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로봇이 계속 시세를 내고 있어서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고 갈까 합니다. 김진경 본부장이 오늘도 로봇 관련주 흐름이 나옵니다. 어떤 흐름으로 봐야 돼요? 사실 현대차, 삼성그룹이 무엇을 한다, 상용화에 임박했다. 이 촉매가 나온 당일은 아닌데 계속 연속적으로 흐름이 강하거든요. 단 특정 종목이 연일 랠리는 아닌 상황이에요. 계속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어느 시점까지 이 흐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로봇주의 경우는 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집중이 된다라기보다 대기업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영향들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대기업들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상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좀 더 자극을 하는 모습도 나타나주고 있고, 뭐 삼성그룹의 경우 이제 전 계열사의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를 활용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들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 이제 미국 공장의 보선 다이내믹스 이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할 것으로 좀 전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 대기업들의 로봇에 대한 활용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로봇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기대감들이 바로 로봇주에게도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시장들을 바라본다면 특히나 성장주 위주로 좀 많은 관심이 몰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장주로서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특히나 로봇 사업이 확대가 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요새 들어서는 시장에서는 무언가 이슈에 좀 집중이 되는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종이라는 종목들이 뭐 대다수 흐름이 좋다라든지 그렇게 공통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이슈에 집중이 되어서 그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로봇주도 역시나 이렇게 대기업들 투자라든지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얘기들이 자주 나와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로봇주에게는 좀 더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는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이제 내년 초에는 이제 CES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로봇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한 랠리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종목별 움직임이 좀 차별화 현상이 또 심화가 되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관심이 좀 부족한 종목들의 경우는 다소가 주가가 오르지 않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로봇주의 경우는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또 오르는 이런 경향들을 자주 보여왔기 때문에 로봇주의 경우는 조금 더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두신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CES가 내년 초입니다. 8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본부장님. 12월 이달 안에는 강한 로봇 종목 위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도 가능하다고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ES도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남은 시점들,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어떤 성장주의 얘기들, 기술주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로봇에 대한 얘기들까지 더욱더 붙여지게 된다면은 로봇주의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되, 로봇주라는 종목 특성상 뭔가 추세적으로 꾸준히 올라간다라기보다도 계속 변동성 확대가 되는 모습을 많이 나타나 주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황 팀장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않는 이 구간에서는 로봇 계속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활용도 가능하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 변함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이 로봇 아이디어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왜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냐. HL 만도를 질문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로봇이라는 키워드에 한정해서 우리가 봤다가 사실은 HL 만도를 이제는 자동차로 좀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자율주행으로도 안 보시고 로봇으로 좀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 듯한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성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질문이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일단은 로봇 섹터는 내년까지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촉발이 구글의 TPU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것 같아요. 에이직 칩이 이제 드러나는 바가 이제 결국은 피지컬 AI로 가는 방향을 더 가속화해 준다는 거기 때문에 대량의 정말 비싼 GPU를 쓰는 것보다 뭐 당연히 엔비디아가 뭐 당장에 뭐 큰일이 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빨리 다가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 이제 TPU가 촉발한 피지컬 피지컬 AI가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로봇이거든요. 자율주행도 이제 점차적으로 분명히 대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씩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뭐 오늘 급등했던 큐렉소나 고영 같은 수술용 로봇이라던가 그리고 자율주행과 또 HML만도 사례를 들어주셨지만 자율주행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게 HL만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들은 지금도 여전히 종목에 따라서는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또 오후 들어서면서 또 반도체 섹터들이 또 급하게 올라오거든요. 네. 지금 로봇주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혀 무리해서 따라잡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며칠 상간 또 지나고 나면 분명히 또 조정이 충분히 올 것 같아요. 12월 달은 순환매 양상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상승폭에 따라 붙기보다는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을 이용하는 매수 시점은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주 최근 며칠에 있었던 바이오가 그렇고요. 이번 주에 올라오는 반도체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TPU와 관련된 내용이 갑자기 급격하게 어그러진다거나 미국에서 이런 투자 논리가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짧은 흐름에서는 뭐 이렇게 훼손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긴 흐름으로 가면 갈수록 에이직칩으로 가는 방향은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자인하우스 같은 종목들도 급등하는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들은 피지컬 AI를 가장 현실에서 반영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섹터다. 그렇게 보면 지금 로봇 주식들 비싸다고 못 살 게 아니라 성장주기 때문에 한번 뭐 매크로적인 환경들도 받쳐주는 환경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지금 없으시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한번 접근해 보시는 방법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HL만도도 비슷한 논리로 흔들릴 때를 기다릴까요? 여기도 자동차가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랠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은 성장주의 논리가 반영되는 구간일까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원래 주식들이 가장 큰 대시세를 나오는 게 사업을 전환하고 사업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을 때 또 그리고 또 그 사업의 성공 궤도에 올랐을 때거든요. HL만도 같은 부분, 뭐 예전에도 한번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 설명드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대상 자체가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글로벌로 바뀌는 것처럼 밸류에이션 확장이 나오는 것처럼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사업 영역의 밸류에이션 확장이 나오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붙으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충분히 논리목들 잘 이용해서 고민에 붙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의 논리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로봇에서 조금 더 뻗어나가서 종목군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봤고요. 결국은 저희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AI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 근간에 있는 게 보통 보안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하나 싶었는데 시세가 특히 낮지 않아서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쿠팡 이슈가 있어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어서 오늘 같은 날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쿠팡 오늘 고객 정보 유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킹은 일단은 아닌 걸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은 한 거죠. 그러면서 보안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스토리라인을 이 시장에서도 반영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해킹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일단 피해를 장기간 몰랐다라는 건 여기에 틈이 있었다라는 거니까요. 보안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또 하나의 부각될까요? 조금 더 보안주를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 상한가에 이 안에 들어간 종목도 있고 해서요. 어떤 시각으로 판단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보안주가 좀 더 주목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물음표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안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보안의 경우 이제 필수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제 기술이 되겠지만은 지금의 보안주,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본 보안주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기적 이슈가 불 꺼질 때마다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대규모적인 이슈가 터질 때마다 보안주 움직이는 경향도 보였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안주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일시적인 테마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움직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해킹이라든지 대규모적 유출 사태라든지 이런 일이 좀 반복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보안에 대한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하겠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사실 이제 보안주의 성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사실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었었고 특히나 이슈가 터질 때마다 어느 정도 급등하는 모습 보였지만 다시 또 제자로 돌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보안주의 경우는 우리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기보다도 이런 이슈를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용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장의 경우 너무 좀 갑작스럽게 급등세를 좀 연출하다 보니까는 다소간에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보다는 좀 보유자분들의 영역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 수익권 이슈라면은 이 수익권 내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이 오히려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보안 쪽 테마주의 논리로 봐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제약바이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시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이 크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1%대 강세 국면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런 만큼 제약바이오의 힘에 대해서 시장은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 하나씩 종목군과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를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많기는 했는데요. 황 팀장님, 일단 이 부분을 좀 볼까 합니다. 결국은 코스닥에 대한 정책 기대감, 그러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알테오젠이 임시주총이 8일 날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사 가기 전에 이쪽으로 몰리면서 이쪽에 몰릴 수급의 힘을 단기간 기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알테오젠이 떠나고 난 이후에 대장의 힘 자리를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몰리는 다른 쪽에 수급을 기대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퍼지는 사이즈 큰 대장주를 보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보세요? 일단 당장은 알테오젠을 관심 갖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내년에 넘어갑니다. 알테오젠은. 이제 내년에 넘어가면 코스닥에서는 1등이지만 코스피에서는 시총 극상위권까지는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죠. 코스피 200 안에 빠르게 편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들어오는 자금과 코스닥 150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을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코스닥 150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더 큽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정책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은 코스닥을 본다면 코스피 닥에서 몸집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어요. 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봤을 때. 그러면 그리고 코스닥의 정책 기대감을 산다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거 위주로 사겠죠. 당연히 삼성전자, 예. 하이닉스 사는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코스닥에서 1등인 알테오젠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코스피로 넘어가야 그 수급의 입출금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적정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뭐 그 사이즈가 밸류에이션을 따라갈지 어느 정도 가격을 따라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런저런 전후 과정, 수급 상황, 그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사들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봤을 때 알테오젠은 지금 코스닥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제약바이오 sek터 내에서 우리 꼭 봐야 될 이슈들이 무조건적인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네. 플랫폼 바이오를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그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기존의 확장이 나오는지 아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뭐 급등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보로노이나 계속 플랫폼 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추세적인 흐름들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변동도 좋고 가장 올라갈 때 착실하게 시장 따라가는 종목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뭐 코스피에 있는 몇몇 종목들 그냥 제약회사들, 네. 신약회사들은 여전히 성과에 안 올라가서 샀는데 계속 못 따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신약으로 특별한 모멘텀이 있던가 아니면 어려우면 플랫폼 바이오를 사시던가 플랫폼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사시던가 그렇게 접근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를 산다라고 했을 때 안 올라간 제약바이오를 고르시면 내 제약바이오들은 왜 안 올라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잘 구별해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바이오들이 특히 이렇게 기술 이전이라든가 모멘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통상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통상 연말일 가능성이 팀장님 높기는 한 거죠. 연말 연초에 학회도 많이 있고 네. 기술 수출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일단은 그 답답함을 ABL 바이오가 풀어줬던 거고 이제 추가적인 것들을 이제 12월 달에 또 기대를 하는 부분들인데 연초에 또 학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나오지 않더라도 연초의 기대감들은 사실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 올해 9월 달, 10월 달처럼 바이오가 올해 3, 4월, 2, 3월 정도 됐을 경우에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실망에 대한 우려보다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위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바이오 섹터들은 어려우시면 ETF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지금 충분히 올라가는 바이오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쪽, 올라가는 쪽, 힘이 실리는 쪽 보자라는 점 힘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는 코스닥 내에서 사이즈가 큰 제약바이오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눈길이 가는 종목이 펩트론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런 종목군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은 기술평가 연장 이슈가 있으면서 말 그대로 급락이었고요. 지금 그래도 낙폭을 좀 메워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연일 이 변동폭이 워낙 커요.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등락폭이 큰 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펩트론 포함해서 요즘 GLP-1 키워드 가진 종목들의 변동성이 워낙 크거든요. 당분간 좀 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모멘텀 구간을 활용할 만한 가치는 있는 건지 어떤 뷰 가지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계속적으로 어느 쪽으로 흐름을 좀 만들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앞서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이제 플랫폼 쪽으로 많은 또 수급이 몰려지고 또 이쪽으로도 추세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만철제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만철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대다수 좀 올라가는 것보다도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이동되는 순환매적인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고 이미 한 차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제약바이오 주에서도 이 비만처제 관련주들이 워낙에 큰 주가 상승을 보였었고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그만큼 많이 반영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플랫폼 쪽이라든지 어떤 좀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이 되면서 비만 초재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기존보다도 조금 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어떤 좀 굵직한 이슈라든지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패트론의 이제 변동성으로 인해서 일단 다른 비만 초재 관련주를 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비만 초재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뭔가 좀 자리를 잘 잡지 못하고 변동성을 좀 보여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좀 접근한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이 관련주들 내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하나만 더 짧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AI도 살짝 볼게요. 황 팀장님,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좀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의미 있는 시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과하게 오버슈팅된 구간인가 이게 좀 궁금해서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측면에서도 물음표, 재무구조의 경고등이 좀 켜진 종목인데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까지 이렇게 랠리에 동참하다 보니까 의료 AI가 약간은 좀 숨고를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건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뷰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의료 AI가 내년부터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하나둘씩은 나옵니다. 네. 근데 모든 종목이 다 그러진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 그냥 어떻게 매매 타점을 설명드리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전략이 더 1번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의료 AI뿐만 아니라 모든 로봇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대한 성장성, 피지컬 AI가 우리 일상에 빨리 들어온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시즌까지도 사실 꽤 많이 남았어요. 한 거의 2달여가 남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뭐 12월 달 금리 인하하게 되면 대외적인 환경까지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로봇 주식들은 오늘처럼 급등하면 좀 쉬는 과정을 좀 겪기는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내년 초까지는 외부적인 모멘텀이 없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 이틀 연속 급등했으면 사실 뭐 파로사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시총이 작고 변동성도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의해서 매매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로봇 섹터들은요. 그런데 뭐 이런 종목들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네. 필요하다 강조 해주셨습니다. 자, 2차전지로 넘어갈 건데요. 포인트가 되는 종목군 이슈 위주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합니다. 유럽 생산 거점 확보했다라는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에코프로가 9%, 에코프로 BM도 오늘 6%, 장중에는 16만 원 선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김준경 본부장님, 오늘 코스닥이 가면서 2차전지 내 종목군들 2차전지가 가야 하니까 이쪽이 수급을 더 집중적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유럽 내 거점 마련했다라는 무게감 이슈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지금은 맞을까요?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도 회복의 과정을 또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경우는 유독 이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 개별적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는 에코프로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빨간불을 보여지면서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이제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서서히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이라는 인식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개별적인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2차전지
경우는 물론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지만은 ESS 쪽에 대한 시장의 확대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따른 회복에 대한 전망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이제 저렴한 가격권에서 진입하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서서히 관심을 두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또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에게도 수급이 유입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는 이 수급이 서서히 2차전지 쪽으로 이동이 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오히려 좀 반등세를 좀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도 서서히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차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볼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봐도 된다라는 시각 공유해 주셨습니다. 황 팀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소재 한정해서 이야기는 최근에 많이 했는데 소재만 계속 봐야 될까요? 아니면 ESS 입찰 이야기가 조금 멀긴 했습니다. 벌써부터 기사는 나오더라고요. ESS 입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시점이기도 하니까 서서히 셀 쪽으로 넘어가면서 3사 중심으로의 시세를 오히려 더 활용해볼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쌀과 소재 어느 쪽으로 지금 보는 게 맞을까요? 오늘 상승은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정책에 대한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2차 전지 내에서 섹터 갈리는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하고 네. 코스피에 있는 LNF하고 굳이 이렇게 갈릴 이유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코스닥 쪽에 힘을 실는 수급이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ESS에 대한 그 전반적인 투자 논리는 바뀐 게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침입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만약에 이럴 때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피 종목들이 다시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쪽 종목을 위주로 보시기는 하셔야 될 겁니다. SDI나 LG엔솔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코스닥 쪽으로 강력하게 특히나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에 자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달에는 2차 전지 쪽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계속 순환매 양상, 로봇까지 해서 이 네 가지 섹터가 크게 순환매 양상으로 돌아갈 상황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어떤 게 센 뉴스가 나오느냐, 거기에 맞춰서 순환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네 종목들, 사실 이 네 종목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들 중에 하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섹터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포트를 구성해 놓으신다면 12월 달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 돌파할 만한 팁까지 공유를 해주셨고요. 오후장의 변동이 있는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단 안에서의 조금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옵니다. 탑2 가운데선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부장단에서는 특히 소재 중심의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황 팀장님께서 반도체 오늘 오후에 강한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부터 황 팀장님 연결해서 저희 이야기 시작해볼까 봐요. 일본이 중국을 향한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결국은 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중단하면서 국내 소재 중심의 반도체,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 이 부분을 앞서 언급해 주신 건가 싶습니다. 황 팀장님, 그래서 소재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재 반도체 움직임을 앞서 언급해 주신 건가요?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 국내 반사 이익, 이 부분이 반도체 지금 포커스로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부장단으로 수급이 잘 안 붙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중국의 일본 제재가 우리나라 수혜가 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안 갈 이유는 사실 없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공교롭게도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수급 이슈, 그다음에 일본 제재 이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나 동진세미케임이나 오늘 솔브레인이나 여러 가지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한령으로 제안을 받았던 그 일본의 수출 제한으로 받았을 때 우리나라 피해받았던 소부장 기업들이 그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증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좀 약간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심리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부장단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정치적인 변수가 껴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누구는 어떤 뭐 분석가의 말을 따르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중국이 우리나라 한한령 제재했던 것보다 더 크게 제재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또 급격한 반전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되고요. 오늘 올랐다 그래서 영원히 계속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또는 플러스 한두 가지 정도의 섹터를 잘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약간 계좌를 좀 조합하신다면 12월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산화그 직격탄을 받았던 종목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재주 중심으로 오늘 강한 흐름이 오후에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오전부터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시스템 반도체 쪽의 연속성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본부장님, 이쪽도 에이젝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시세를 만들어 나가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이쪽도 소외된 기간이 꽤 오래되긴 했는데 연속성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방안에 따른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제 반드시 소부장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반드시 소부장 관련주들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경우가 다소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종목들이 좀 강한 시세를 좀 연출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 내에서 순환매가 업종 내라든지 종목별로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수급이 좀 상대로 더 올라왔던 이 소부장 관련주 쪽으로 좀 이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종목별 옥석가리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옮겨지고 있는 이런 수급들 흐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 여전히 이 소부장 관련주들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은 지금 만약 신규 매수로 진입하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오른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 아이디어 저희 여러 방면으로 생성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갈게요. 소비로 잡아봤는데요. 중일 갈등으로 일단은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중일 갈등이 장중에 반도체 집중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호가책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된 이슈 카지노 쪽에 받고 있기 때문에 관광 섹터도 저희가 둘러보려고 합니다.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이쪽도 오늘 호가창이 장 초반에 분주하게 움직였고 주목도가 높긴 해서요. 황 팀장님, 저희 가장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타났고 가장 먼저 여행 다음으로 단단하게 실적 베이스로 움직였던 게 카지노거든요. 중일 갈등 요 키워드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카지노주에 대한 메리트는 계속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완벽하게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좀 이르다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변수 리스크를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양상이고요. 갑자기 또 뭐 간밤에 갑자기 뭐 화해했다 이런 뉴스 나와버리면 약간은 폭탄 맞을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화장품이나 소비재 쪽도 역배열에서 나온 반등들에서는 물량이 일정 부분 반등 나오면 물량이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썩 그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카지노로 한정한다면 사실 파라다이스 정도 외에는 없죠. 롯데관광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작아요. 그러니까 2013년, 14년처럼 정말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나게 몰려와서 처음으로 몰려와서 그런 시즌이라고 하면 처음이라고 하면 모를까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예상도 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까지 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이슈에 몰입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의 차원에서 보면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항상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상대적인 매력도 비교 우위의 기회 비용이니까요. 이 부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랭킹5 함께할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혜연 PB팀장, 김신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